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길바닥이 더 낫겠다. 여기 한국에서 콘크리트 교도소처럼 좁쌀 같은 아파트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길바닥이 낫겠다며 고함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란을 피우던 이 남성은 알고 보니 뉴욕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다고 해요. 그리고 곧이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뉴욕 스탠리 금융사의 최고임원직 제안까지 받았지만 망설임 없이 단칼에 거절하고 태극기까지 흔들며 한국에 남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처음엔 한국행 파견은 최악이라며 차라리 사표까지 내던지겠다고 난리치던 그가 도대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교도소 같은 아파트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늦은 오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71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네요.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답게 제 사무실 아래 저 밑에 보이는 월스트리트와 브로드스트리트는 24시간 눈부시게 화려하고 분주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터너입니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신념으로 20년 넘게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CNN에서 선정한 뉴욕 펀드 매니저 탑10에 매년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이 업계에서 꾸준히 인정받아왔죠. 제 연봉은 약 200만 달러 수준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대략 28억 정도 되겠네요. 물론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보상을 받기까지는 대부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잠도 포기해가며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략그룹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룹장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현재 아시아 지사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는데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계약 문제가 여러 건 연이어 터지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사 차원에서 현지 상황을 즉시 수습할 수 있는 핵심 인력 3명을 긴급히 파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설마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그룹장님은 저에게 직접 파견을 가라고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일본, 한국 세 곳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이징과 도쿄는 다른 담당자들이 먼저 선점한 상태였고 파견 제안의 형식은 권유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선택지는 한국행의 일방적 통보였어요. 그러면서 만약 제가 이번 한국 파견을 거절한다면 매년 갱신되는 연봉 계약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간접적인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베이징이나 도쿄였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하필 서울이라니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이징과 도쿄를 먼저 다른 담당자들이 골랐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서울은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소위 약소국이라 불리는 한국으로 파견을 가야 한다니 그 순간 저는 사실상 명백한 좌천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평소 저를 시기하던 동료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행 파견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속 시원하다는 듯 쌤통이라 생각했을 게 분명했어요. 하루 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저도 모르게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한국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겐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2 딸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귀한 존재였고 그런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사는 특히 미국 내 동종업계에서도 정리해고가 너무 잦아 악명이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 동료도 23년을 성실히 근무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하는 걸 저는 직접 목격한 적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한국행 파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겠지만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도 일방적 해고가 비교적 쉬운 편이고 냉정하면서도 당연시되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우리 가족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여기서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 2 딸은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나름대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연봉은 사실상 반의 반토막이 날 게 당연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 호화로운 생활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죠. 회사 측에선 멀리 파견되는 만큼 복지 차원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한국의 아파트들은
마치 교도소처럼 벽을 맞댄 채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넓고 따뜻한 뉴욕의 주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대체로 가난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라고는 아예 할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1970년대부터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어진 미국의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와 마약 문제의 중심지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점점 불안과 위험, 그리고 가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죠. 이런 인식을 가진 저로서는 왜 한국 사람들은 일반 단독주택 대신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를 그토록 선호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넓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주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결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려 13시간의 길고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회사에서 보내준 주소를 설명하면서도 마음속에선 자꾸만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죠.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허름하고 답답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오히려 첫인상은 깨끗하고 화려한 고급 리조트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건물 외관은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고 주변 환경에 조경까지 잘 되어 있어 이게 정말 한국의 아파트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 차량 게이트 앞에는 젊은 경비원들이 외부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회사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두었던 덕분에 저희 택시는 무사히 진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택시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순간 당황한 저는 택시기사님께 왜 지하로 가냐고 서툰 한국말로 다급하게 따졌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은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아파트들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하로만 다닌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조금 의아하고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아이들도 많은 공간인 만큼 이런 세심한 배려가 오히려 인상 깊고 신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공동 출입구 앞에 숫자 입력 키패드와 함께 굳게 닫힌 유리문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문은 열릴 기미가 전혀 없었고 저는 순간 당황하여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깜빡 잊고 있던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출입 가이드가 떠올랐어요. 급히 가방을 열어 안내문을 꺼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중보안 시스템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동 출입구 비밀번호가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미국에서 사용했던 열쇠 방식이 아닌 디지털 번호 입력으로 작동하는 출입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안내받은 비밀번호를 누르자 두꺼운 강화유리 문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열렸습니다. 처음엔 이런 보안 시스템을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번거롭게 만들어놨는지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2단계의 인증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니 이 아파트의 보안이 정말 철저하고 견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홀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엘리베이터가 3대나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아파트에서 보던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달랐고 예상 밖의 정교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제 숙소는 23층이었고 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2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조금 과장하자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숙하고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외부 소음 하나 없이 조용히 올라가는 그 느낌은 마치 고급 세단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죠. 곧이어 23층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고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올라가는 속도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런 승강기 성능은 어쩌면 이곳에선 당연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무려 49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구조 속에서 수많은 입주민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빠른 고속 엘리베이터는 기본 중의 기본일 테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에도 도어락 장치가 있었는데 처음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다시 쩔쩔매며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출입 가이드북을 뒤적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장치가 지문인식 도어락이며 엄지손가락을 중앙 센서에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안내된 대로 조심스럽게 엄지손가락을 대보니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힘을 줘서 열 필요도 없었고 부드러운 자동 문 열림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간
내가 지금 무슨 SF 영화 속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마주한 한국 아파트의 외관은 기대 이상으로 세련되고 화려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부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은 화려해도 집 안은 어차피 좁고 답답할 거야.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는 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입구 한쪽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현대식 신발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범상치 않았죠. 정말 이곳이 평범한 주거 공간이 맞나? 아니면 우리 회사 고위 인사들의 임시 출장 거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현관문이 아닌 다른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문은 신발장이 있는 현관과 실제 생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것들을 실내로 들이지 않기 위해 이렇게 공간을 명확히 나눠 놓는다고 했죠. 미국에서는 현관문만 열면 곧장 실내로 들어가고 심지어 신발을 신고 실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런 저에겐 중문은 다소 낯설고 이렇게까지 하는 한국 사람이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청결하고 더 체계적으로 위생을 중시하는 주거 문화로 느껴졌어요. 중문을 열고 본격적인 생활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밀려오는 감동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전면 유리창 앞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전경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뉴욕 도심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푸르고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 이것은 그 유명한 한강이었죠. 그 위로 반짝이는 반포대교의 모습은 정말 황홀할 정도였고 마치 그림 같은 눈부신 장면이 펼쳐졌어요. 마침 해가 저물며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1시간이나 창가에 서 있었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습관 그대로 저는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무심코 들어와 버린 거죠. 어차피 나 혼자 사는 집인데 그냥 신발 신고 지낼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싶다는 마음에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이상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내 바닥이 묘하게 따뜻했던 거죠. 순간 이건 뭐지?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벽난로는 보이지 않았고 기름 난방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히터의 흔적조차 전혀 없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지?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 드디어 온도 제어 장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구나. 전에만 들었던 온돌이 정체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히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피부가 갈라지거나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따뜻하긴 해도 공간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느낌은 잘 없었죠. 하지만 한국식 온돌은 확연히 달랐어요. 온수관을 통해 바닥 전체를 데우는 구조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공기를 마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포근한 온기는 말 그대로 경이로울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행 파견은 회사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설레어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드디어 한국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향하는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활기찬 마음으로 집을 나선 저는 평소처럼 택시를 부르기 위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모두가 하나같이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뉴욕에서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우버와 택시를 활용하곤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지하철보다는 자동차를 더 선호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근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일제히 지하철역을 향해 바삐 이동했고 그 풍경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지하철 통로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역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었던 거죠. 뉴욕의 지하철역은 늘 강한 악취와 불결한 분위기로 익숙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역은 놀라울 만큼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던 중 저는 게이트 앞에서 잠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지하철 탑승표를 사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분이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게이트에 툭 대더니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 저도 얼른 제 스마트폰을 게이트에 대봤지만 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죠. 순간 지하철 게이트도 무슨 비밀번호처럼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지하철 안내원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찰나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단정해 보이는 직장인 여성 한 분이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는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고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 직장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도 또 한 번 감동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첫 출근이었던 터라 저는 서둘렀고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빠르게 교통카드를 구입했죠. 그리고 다시 게이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카드를 단말기에 대보았습니다. 띡! 문이 바로 열렸어요. 그 순간 진짜 신세계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뉴욕의 복잡하고 헷갈리는 지하철 티켓팅 시스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고 간편한 방식이었어요. 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한 저는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100% 투명한 유리벽과 유리문이 서 있었던 거죠. 저는 순간 여기서도 또 교통카드를 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조차 여러 차례의 보안문을 거치니까 지하철도 또 다른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가 있는 건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해야 하는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에게 교통카드 구매법을 알려줬던 단정하고 친절한 그 직장인 여성이 다시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스크린 안전문이에요. 단순한 구조물이니까 카드를 다시 접촉할 필요 없이 지하철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열려요. 저는 비로소 이 구조물이 스크린도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하철 자체 문도 자동으로 열리는데 왜 이런 구조물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 승객들의 이동을 오히려 더 번거롭게 만드는 건가요? 처음엔 정말 불필요하게 생각되었고 그 목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친절한 직장인 여성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공기나 미세먼지가 줄 서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차는 고속으로 레일을 달리면서 상당량의 금속 먼지와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전해준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둘째는 승객들이 실수로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스크린도어 설치의 결정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도 혹은 계획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 시민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건 미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떨어져서 기차와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매년 100여 건 이상으로 집계될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해요. 특히 뉴욕은 472개의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어디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강한 시위와 항의까지 발생했었죠. 저는 그때 비로소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대단한 발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부터 한국이 정말 모든 면에서 현대화된 나라라고 몸소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곧이어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였고 좌석 상단에는 열차의 운행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 패널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욕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지하철에서 졸다가 휴대폰을 도둑 맞거나 심지어 강탈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슬쩍 화면을 봤는데 그들은 퇴근길에 먹을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굳이 아침 출근길부터 저녁 식사를 주문하는 건가 의아했어요. 처음엔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신기했죠. 그렇게 감탄하며 앉아있던 그때 열차는 곧 광화문역에 도착했어요.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열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또다시 색다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한 줄로 오른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왼쪽은 텅 비어 있었죠. 그 이유가 궁금하던 찰나에 뒤에서 급한 몇몇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질서정연한 나라라는 거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문득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 간절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눈앞에는 백다방, 스타벅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까지 수많은 브랜드의 카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손님들이 직접 줄을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이 미리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마친 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픽업만 하고 가는 모습이었죠. 아니면 한쪽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알 수 없는 나라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고 일상 곳곳에 이토록 모범적인 질서와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는 계속되는 문화적 차이와 신선한 경험에 정신을 차릴 겨를조차 없었어요. 미국 증권가에서 이름 날리며 스스로 꽤나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저 역시 이렇게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로운 환경의 앞에서는 그저 놀라운 감탄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단숨에 마신 뒤 서둘러 직장으로 향했어요. 한국 지점장으로서의 첫 출근 날이었고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직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첫날부터 부재했다면 이 모든 업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더군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야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승인과 보고가 디지털 파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됐고 심지어 회의실 예약부터 사내식당 메뉴 확인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순간 뉴욕 본사의 낡은 장비와 복잡한 시스템이 문득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과 함께 작은 실소가 지어졌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후배 동료가 다가와 직원 식사 공간을 안내해드리겠다며 말을 건넸어요. 저는 처음엔 평범한 직원 식당인 줄 알고는 조금 실망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첫 출근인데 인근에 맛있는 고급 음식점이라도 가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내려가자 그곳은 마치 실내 쇼핑몰처럼 다양한 유명 레스토랑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건 이곳에서도 모든 주문이 키오스크나 앱을 통한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오후 미팅 중 갑자기 카페인이 필요해서 비서에게 커피를 부탁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잠시 후 진짜 음료가 책상 위로 배달되어 오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겐 참 신비롭고도 황당한 광경이었죠. 이 정도면 거의 미래 도시 수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면서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퇴근길에 들를 상점이나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동료의 대화도 본의 아니게 들렸는데 병원 예약도 휴대폰 앱과 전화 한마디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접수해서 지불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병원 예약이 앱 한 번과 짧은 통화로 끝난다고? 뉴욕의 병원에서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몇 시간을 대기하며 지쳤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구시대적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은 의외로 후진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퇴근길 풍경은 말 그대로 생생하고 활기찼어요. 거리를 따라 늘어선 식당들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포장 음식을 배달하러 가는 라이더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던 뉴욕의 야간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밝고 역동적이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이 어느새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밤 늦은 시각에도 혼자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인근 한강공원에서는 산책을 즐기며 걷는 커플들과 가족들이 있었고
밤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건 정말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 해도 밤이 되면 사람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순찰차들이 주변을 돌고 있었지만 눈에 띄는 차량은 한두 대에 불과했고 움직임도 너무 느렸어요.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느낌이 들곤 했죠. 그런데 이곳 한국은 달랐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묘하게 편안하고 안심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멀리 무슨 가게에서 불빛이 번쩍번쩍거렸습니다. 창밖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바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네온사인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서 편의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야간 시간대에 소매점이 약탈이나 강도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 없이 마치 나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저녁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 생활에 몸과 마음이 익숙해질 무렵 낮에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하지만 화면 너머의 가족들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특히 주말이 더 힘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메이저리그나 NBA 경기를 보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젠 텅 빈 집에서 혼자 유튜브 영상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매일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내가 직접 만들어주던 파스타나 샌드위치가 떠오를 때면 문득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한국으로 파견 온 동료이자 후배인 미켈란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어요. 바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게 망설여졌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꽤 있었기에 사실 뉴욕에서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망설여졌죠. 과연 이곳으로 가족들을 오라고 해도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게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이는 또 어떻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지 생각만 해도 선뜻 가족들에게 제안하기가 어려웠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의 생활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보기도 했지만 한국의 진짜 매력과 분위기는 도무지 사진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짧은 방학 기간만이라도 한국에 와보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했죠. 지금도 뉴욕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까지 가야 하느냐며 아내는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특히 최고의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2딸마저 가기 싫다고 말했죠. 그런데 매일 밤 이어지는 영상통화 속에서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2달째, 3달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상통화 속 아빠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항상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 너머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매번 찢어질 듯 아팠고 무엇보다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의 얼굴도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게다가 처음에는 임시 파견이라고 들었던 이번 출장이 예상과 달리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실적을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상품들이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본사 측에서는 3년간 한국 주재원으로 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다시 뉴욕에 복귀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도 본사에선 지속적으로 한국에 남아줄 것을 부탁하며 상당한 수준의 연봉 인상도 함께 제시해왔어요. 저 역시 그 제안을 듣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이 파견이 이젠 좌천이 아니란 사실은 분명해졌지만 반대로 그만큼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란 걸 의미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생각에 깊이 고민되었어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아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할 뿐 제 마음에 와닿는 위로는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모든 일은 제쳐두고 당장 뉴욕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하다
마지막 순간에 겨우 정신 차리고 멈춘 적도 있었죠.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제 자신을 느끼며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시 제안했습니다. 제발 방학 기간만이라도 잠시만 와보지 않겠냐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아내에게 단호히 거절당했지만 저는 매일 밤 영상통화 속에서 이곳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24시간 가능한 배달 시스템, 늦은 밤에도 혼자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한강공원,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첨단 인프라와 편리함까지 저는 진심을 담아 여기는 정말 천국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죠. 하지만 아이들을 설득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보였고, 특히 둘째 딸은 워낙 공부를 좋아했기에 국제학교에서 받는 수준 높은 수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못 견디면 바로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그저 아빠가 있는 이곳이 어떤 나라인지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에게 이곳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다는 뉴스를 보여주면서 한국 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어요. 이 나라가 단순히 작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걸 하나하나 설명했죠. 처음엔 전혀 관심 없어 보이던 아이들도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공부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다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 학생들과 한번 경쟁해보고 싶은 심리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뉴욕보다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죠. 뉴욕의 화려함과는 다르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고 매력적인 한국 도시 생활에 대해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매일같이 진심을 담아 설득한 끝에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약간은 탐탁지 않은 눈치였지만 엄마가 한번 가보자고 하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마침내 방학 때 일주일만이라도 와보겠다고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이 조용했던 아파트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란 생각에 출근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비록 단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었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공항에서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한국 와서 적응 못하면 어쩌나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광활한 규모와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공항 내부를 바라보며 압도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괜시리 묘한 자긍심이 생기더군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도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아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도 뉴욕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이 그녀에겐 낯설면서도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곧바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낯선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짜증을 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 야경에 가족 모두가 말을 잃을 정도로 압도된 표정이었죠.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배달이 된다는 말에 아내는 반신반의하며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20분 만에 도착한 따끈한 치킨을 보며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죠.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맛있는 치킨을 나눠 먹으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가던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났건만 아이들은 여전히 시차 적응이 안 된 건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부터 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뉴욕에선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아이가 여기선 잠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이러다 사춘기의 아이들 건강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습니다. 한국식 아침을 차려봤지만 아이들은 코를 찡그렸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어색하다면서 한술도 못 떴고 김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그렇지 먹어보면 분명 다를 거라고 설득했지만 아이들과 아내는 결국 근처 파리바게뜨에서 크림빵 몇 개를 사와서 아침으로 먹었어요.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과외를 시켜주었습니다. 한국은 워낙 교육열과 학구열이 높은 편이라 과외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투자했죠. 드디어 아이들을 위한 과외 선생님이 오기로 한 시간, 아이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어로 수업한다고 걱정 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죠. 한국어도 모르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냐며 울상지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도착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이들은 겨우 문을 열었어요. 첫째 딸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둘째 딸은 방 끝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지만 중간중간 한국어를 섞어가며 아이들의 관심을 끌더군요. 초반엔 강하게 경계하던 아이들도 과외 선생님의 유쾌한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째 딸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던 미국식 수학 시간에는 푹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데 미국식 수학과는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새로운 논리적인 과정을 딸아이가 더욱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죠. 딸아이는 미분과 적분을 넘어서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수학을 정말 모르는데 딸아이는 이게 뭐가 그리 재밌는지 더욱 과외 선생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어요. 그러다가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과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블랙핑크의 K-팝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짧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기에도 벅차 보였던 딸아이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과외가 끝난 늦은 오후에는 근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덥다고 투덜거리던 아이들도 자전거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면서 즐거워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무슨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냐며 미국보다 훨씬 좋다면서 놀라워했죠. 그리고 저녁엔 전통적인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돼지 숯불갈비집을 갔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며 계속 먹기만 했어요. 게다가 처음으로 김치도 조금 맛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의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에 저는 와이프에게 늦은 밤에 한번 혼자 산책을 나가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며 겁을 내던 아내였지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밝은 거리와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보여주었죠. 그러더니 와이프는 용기를 냈어요. 2시간 뒤 돌아온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아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조깅을 하고 돗자리 위에서 독서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죠. 바로 그걸 경험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선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외 선생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어설프지만 한국어로 얘기하는 법도 배웠죠. 특히 수학 시간엔 뉴욕국제학교에서도 배워보지 못한 새로운 수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다면서 호기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살짝 감기 기운이 있던 날 아내를 데리고 근처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친절하고 빠른 한국병원의 시스템을 경험하고는 대충격에 빠졌어요. 게다가 고작 4,000원만 나온 진료비가 믿기지 않는다면서 미국에서는 감기 한 번 걸려도 최소 19만 원은 기본이라고 말했죠. 나름 부유했던 아내조차 뉴욕에선 병원 가기가 겁난다곤 했었어요. 그렇게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죠. 이번엔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떼를 썼습니다. 새롭게 사귄 한국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했고 특히 한국의 과외 선생님도 보고 싶을 거라고 했죠. 특히 딸아이는 K-팝을 더 배우고 싶다며 떠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인프라를 잊지 못한다면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화려함과는 분명 다르지만 이곳에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급하게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이곳의 안전함과 편리함에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병원비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 정말 큰 관심을 보였죠.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제가 주재원으로 제안받았던 딱 3년만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천천히 적응하기로 했고 아내는 저를 곁에서 내조하며 잘 지내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은 셈이었죠. 이후 가족들은 짐을 정리하고 잠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믿음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잠시 혼자가 됐지만 얼마 후엔 함께 살게 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잠깐의 외로움도 이젠 달콤하게 느껴졌죠. 뉴욕으로 돌아간 가족들과 매일 긴 영상 통화를 했어요. 아이들의 학교 전학 문제부터 뉴욕의 집 정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막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국행을 원했기 때문이었겠죠. 아이들은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매일같이 한국의 과외 선생님과 영상통화로 수학을 배우고 있었고
특히나 중간중간 케이팝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어요. 뉴욕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결국 우리는 20년 가까이 살아온 뉴욕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신혼 시절부터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라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의외로 아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커 보였죠. 저는 다음날 미국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예 한국에 눌러앉겠다고 했어요. 본사 인사팀에서는 당황했죠. 뉴욕으로 복귀하면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분명 최소한 임원 자리까진 가능할 텐데 굳이 임원 승진의 기회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겠다는 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에서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기에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았어요. 한국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가족들이 이번에 한국에 올 때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왠지 모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 괜시리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댓글들을 통해 수많은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